사실 저는 지금 옆에다가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제 수업을 제가 또 듣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지금 수업 내용이 목소리나 화면이 잘 전달되는지를 저도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제가 이 수업 어, 진도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속도에 맞춰서 제가 제 목소리, 그러니까 수업의 설명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대면 수업을 했다면 아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수업을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친구 시술 안전 관리에 관련한 내용이 좀 빨리 나갔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OT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업 시간이 거의 다 꽉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여러분이 조금 양해 부탁하고요. 이러한 그 이론적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그 친구 시술도 위험한 어떤 감염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감염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오히려 자침 시술과 같은 이런 행위 속에서의 감염 관리나 위생 관리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감염병 사회에서도 의료인 활동으로서 이 공중보건이나 감염 예방에 적절한 역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 시술 감염 관리 방법 중에 손 씻기에 관련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요즘 시대에 아마 일상적으로도 많이 홍보되고 안내되는 내용입니다. 손 씻기가 코로나19 예방,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자침 시술에서도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실에 들어와서 실습할 때는 항상 손 씻기를 일상화 시켜 주길 바랍니다. 특히 친구 의학에서는 침 시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손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미용이나 아니면 또는 어떤 뷰티와 관련한 자신의 어떤 개성과 관련해서 손톱을 많이 기르는 일들이 있죠. 근데 손톱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감염 요소들이 특히 침을 잡는 순간부터 시술하는 과정에 매우 감염 경로로서 취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톱이 짧고 깨끗한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는 손끝 관리가 잘 되도록 손을 씻어야 되고요. 환자가 바뀔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는 기본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손을 씻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손이 혹시나 시술하기 전까지 어떠한 물건에, 그래서 뭐 책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용품인데 살균이나 멸균 처리되지 않은 용품을 만졌다 하면 그게 손이 오염된 거기 때문에 그 손으로 다시 침 환자를 만지거나 침치료를 한다면 감염 경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혈액들이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의 피부 접촉 시, 혈액 접촉 시, 뭐 점막 아니면 체액 접촉을 했으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싫었다면 처음부터 일회용 장갑을 시술하고 끼고 시술하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 우리가 손 세정제라고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위생용품으로 쓰고 있는데 손 세정제는 정말 세균을 잘 죽일까요? 많은 상품들은 세균을 100% 죽인다고, 99.9% 죽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손 세정제의 진정한 효과는 알코올의 함량과 손의 청결도와 기름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은,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손 세정제는 손에 있는 감염원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손 세정제를 이용하기 전에 손 씻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감염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병원 내에서도 그래서 손 씻기는 감염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손 씻기의 방법은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릴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시중에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손 씻기 매뉴얼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손 씻는 방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일단 손 세정을 하기 위한 항균제 아니면 계면활성제와 같은 비누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손등 그 다음에 손가락을 서로 깍지 끼고 문지르는 법 그리고 손끝을 이으면서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씩을 닦는 법 그리고 나서 손목 이런 식으로 해서 손 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헹구고 말리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항균제나 손소독제가 아니면 이러한 용품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소독제 용품에 있는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염 예방에서 일반적인 지침은 격리가 요즘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침구 시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은 청결한 침대나 이러한 용품들 관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실습실에서는 이 용품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준해서 저희가 실습용품을 배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결하다고 하지만 이 청결함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다 감염 경로가 되는 환경이 되는 거겠죠. 병원차별 감염 예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염,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 질환이죠. 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좀 많이 유발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주로 여기에는 타입이 A, E, B, C 이렇게 나눠져 있죠. 특히나 A와 E와 같은 경우는 구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오염이 돼서 감염이 되는 경로입니다. B형이나 C형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면 그것은 구강을 통해서 감염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음식물을 통해서 아니면 식당에 있는 상황에서 많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조개 젓갈에서 A형 감염에 급성 감염이 유발된다고 해서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개젓을 먹었다면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감염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오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형과 C형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감염 경로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에이즈와 같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주로 성관계, 혈액, 그러니까 B형이나 C형, B형 간염과 같은 이런 간염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염 경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의원에서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병원에서 특히나 양방병원에서 C형 간염 예방법이라고 해서 안내할 때 감염이 유발되는 경로를 소개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놨다는 거예요. 양반이. 한의원에서 침시술 받다가 감염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는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안내 책자인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우리가 감염 관리를 잘못하면 양방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위험 질환을 한의원에서 겪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네거티브적인 어떠한 문제를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MBC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보도자료에 침수술에서 시형 간염의 감염 비율이 2.1배 높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뉴스를 만약에 일반인을 받았다면 사실은 침시술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과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전에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이내에 침술이나 부항을 받았다면 헌혈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헌혈할 수 없는 조건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이건 매우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거죠. 2014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실은 3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3일 이내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의원에서의 침시술이나 부항은 감염의 위험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현재 적십자 혈액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선배 한의사들이든 일부 한의사들이 이러한 감염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하면서 한약적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적지 않은 사고들이 일상적으로 양방을 비롯한 이러한 사회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최소한 여러분이 한의사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한의원의 침시술을 꺼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최근 들어서도 양방에서 시형 간염 집단 보고 사례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의사 전체의 문제가 아닌 어느 한 의료인의 실수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죠. 다만 한의사들은 이러한 문제가 걸리면요, 한의사 전체 집단이 바로 이러한 감염의 원인 집단인 것처럼 취급되는 게 한국 사회에 굉장한 과도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을 비롯한 이러한 여러 감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게 한의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별하면서 의료행위를 준비해야 됩니다. 항생제에 관련한 문제와 관련한 대장균과 관련한 문제죠. 레지오넬라와 관련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는 집단 시설에서 나타나는 감염원이죠. 수막 구균과 같은 것도 감염원이죠. 이러한 감염원의 과정은 사람을 통한 전염이나 비강 인도,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원이죠. 그러니까 수막균과 같은 뇌염, 뇌수막염이 일어나는 기간이 있는 거죠. 주로 건조한 날과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 가을, 겨울철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 다음에 항생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메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MRSA라고 하는 요즘은 병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되는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한의원에서도 약이 될 수 있더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르스,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현재는 사스, 메르스 다음 단계에서 코비드19와 관련한 바이러스 질환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비결핵성 한상균이라고 하는 건데 2014년에 안산 지역에서 한의원에서 집단 발병한 침시술로 일어난 집단 발병한 병원균이 바로 이 비결핵 한상균입니다. 근데 이 병원균은 사실은 어느 공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주변 한의원 모두에 검체를 찾아보면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해서 침에 옮겨돼서 그 침을 통해서 인체 내로 들어오면 바로 이러한
병원이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핵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균별 아까 감염 경로와 관련한 내용과 병원균별 감염에 대한 내용을 쓴 거는 우리가 원내에서 고려해야 될 주된 병원이라고 감염병이라고 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침실술 감염 예방에서 반드시 일회용 침을 써야 되고요. 침시술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해야 되고요. 멸균된 일회용 침은 밀봉된 상태로 멸균 보관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배 한의사나 또 특정 한의원에 가보면 아침에 침을 많이 쓴다고 미리 멸균된 일회용 침을 다 포장을 벗겨서 탈지면이나 아니면 어떠한 침 트레에다가 노출되어 있는 곳에다가 꽂아놨다가 다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이 멸균된 침을 밀봉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밀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을 쓰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침관을 쓸 때도 멸균된 침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같은 환자에서는 반복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가 바뀌면 침관도 바꿔줘야 됩니다. 옷 위에 침을 절대 자침하시면 안 됩니다. 기성 한의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자의 노출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옷 위에다 자침한 한의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즈나 여성의 경우는 다리 윗부분인 경우에 타이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스타킹과 같은 거죠. 이러한 부위를 노출하기 쉽지 않다고 바로 피부가 보인다고 해서 자침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다 옷 위에 자침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위는 우리가 멸균생 공간이 아닌 거죠. 침 시술 후에 남은 침은 다시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멸균된, 밀봉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지 환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침을 밀봉 상태에서 벗겨서 써야 한다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침은 의료용 폐기물 중에서도 위의 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위의 폐기물이라 함은 바늘이나 주사 바늘 아니면 칼날, 메스용 칼날 같이 일종의 그 피부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별도로 폐기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지만 멸균된 침을 미리 개봉해서 침통이나 패드와 같은 데다가 꽂아서 쓰는 것은 절대 금지합니다. 교차 감염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차 감염이란 환자와 환자 간의 감염, 의사와 환자 간의 감염, 환자와 의사 간의 감염 등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침체 윗부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침체 윗부분은 맨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자입되는 부위, 이 부위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항 자락할 때 시술의 감염 과정입니다. 손 씻어야 되고요. 장갑을 착용하고요. 장갑을 착용하는 이유는 자락이라고 하는 과정은 출혈을 전제로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기 때문에 피를 맨손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시술 부위에서 출혈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항상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피부 위에 손소독을 하고요. 일회용으로 항상 란셋을 쓰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부항시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실습을 또 하게 될 부항실습인데 이럴 때도
똑같이 출혈이 염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출혈을 전제로 할 때는 장갑을 끼게 되고 피부 소독, 그 다음에 란셋을 일회용으로 써야 되고 부항컵도 일회용을 부항컵을 씁니다. 그리고 혈액 배출, 멸균 거즈 부착, 부항컵 제거, 그 다음에 부항 부위를 반창고와 같은 걸로 부착해주고 의료용 용품을 폐기하거나 또는 혈액에 오염된 거를 멸균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세척이나 이러한 어떤 살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이 이 내용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항 시술의 감염 예방에 대한 소개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 쪽을 할 건데 습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은 혈액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유출될 거라는 전제에서 부항 실습 때 혈액에 접촉할 대한 어떤 것입니다. 접촉이나 오염에 대한 조심을 꼭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이제 침습 정도가 크기 때문에 꼭 포타딘 소독을 하게 돼 있더라. 물론 한의원에서 포타딘 소독을 다른 걸로 줄래요? 한의원에서 포타딘 소독을 안 하고 그냥 알코올 소독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만약에 환자의 상태가 뭐 심각하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일반 알코올 소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은 가급적 포타딘 소독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시술 부위를 포타딘 소독을 하는 거죠. 그 포타딘 소독에 있어서도 완전한 소독은 그러니까 베타딘 소독, 베타딘 상태가 말랐을 때 피부가 완전히 소독, 그러니까 항균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란셋이 있죠. 오늘 혹시 그러니까 자락 사혈요법, 그러니까 습식 사혈요법을 하는 경우라면 저는 일단 등 쪽을 위주로 했지만 오늘 혹시라도 피험자가 자신의 어떤 근골격계 증상이 있어서 나는 좀 예, 부항에 관련한 절차를 지금 소개하는 동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부항 실습을 하게 될 때 이 동영상을 다시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항을 할 때에도 철저한 감염 예방, 특히 교차 감염의 예방을 준하는 시술 과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술에 대해서 위생 관리나 감염 예방은 우리가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청소는 귀찮은 일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먹은 것을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사실 설거지는 가장 귀찮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청소도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경락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청소도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대청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주 실습이 끝나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마무리 청소를 하는 것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실습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어 있는 감염원들이 존재했다면 그것을 멸균, 살균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청소의 일반 지침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청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시술하고 환자의 감염에 위험이 되는 모든 곳을 멸균과 살균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소독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준하겠죠. 결국은 무생물 또는 도구 또는 기구 또는 아니면 장비 아니면 환경 등을 소독하거나 살균하거나 멸균하는 과정입니다.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바닥, 벽, 창문, 문 손잡이까지도 포함하겠죠. 또 환자가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화장실, 세면대, 환자가 누워있다면 매트리스, 환자를 분리하는 파티션이라면 커튼, 또 환자에 의해서 나온 쓰레기 처리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청소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가 폐기물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쉬운 말로는 쓰레기죠. 근데 쓰레기를 버릴 때 요즘에 우리 쓰레기 버리더라도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의 목적은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재활용 과정 중에 안 되는 것도 일종에서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 수 없는 것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의료 폐기물에서는 이 쓰레기를 그런 재활용의 목적이 아니라 위험 수준에 맞춰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격리한다라고 하는 격리 의료용 폐기물, 그 다음에 의료용 폐기물 중에 제3자를 손상 줄 수 있는 것, 물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거는 유해 폐기물,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반 폐기물은 그냥 일반 의료용 폐기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철저히 구분해서 버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구분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면 의료용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의료기관이 형사 처벌되거나 아니면 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관리 감독을 못했다고 하는 다양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의과 대학도 우리가 익산 한방병원과 부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준하는 의료용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 실습을 통해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도 의료용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의대를 이 본관 신관을 통해서 왕래할 때 신관의 입구 쪽에 그 의료용 폐기물 상자들이 놓여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일반 의료용 폐기물에 준하는 걸로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기관이 이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과징금 추징이나 아니면 기관에서의 이 폐기물 수집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합 실습에 와서는 이러한 폐기물 관리를 매우 신중하게 잘 분리해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한의과 대학에서는 격리 의료용 폐기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리 의료용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이런 감염 질환에 의해서 법정 전염병 환자들에 의해서 야기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의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야기되진 않죠. 위에 의료용 폐기물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주사 바늘, 한의학적 의료용 침, 이런 것들 다 의료용 폐기물에 해당하겠죠. 생화학 폐기물도 있고요. 또 혈액 오염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묻었다면 그것도 위해 폐기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혈액이 묻은 거는 또 일반 의료용 폐기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는 매우 애매할 수 있다 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용 폐기물은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된 탈취면, 붕대, 거즈, 심지어 일회용 귀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단 견학 실습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남은 거는 다 일반 의료용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중에서도 침이나 란센, 니들처럼 찔릴 수 있는 거는 다 위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일회용 의료 폐기를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조차도 고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폐기물이 나올 때 그것이 유해 정도에 따라서 상자 색깔이나 그 다음에 도구가 달라집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유해 폐기물이거나 격리 폐기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면서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해 폐기물로 되는 거죠. 일반 의료용 폐기물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종이상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의료용 폐기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종이상자를 통해서 버리는 거는 일반 의료용 폐기물이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상자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유해 폐기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격리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통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현재 한의과대학은 의료용 폐기물 보관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폐기물 상자가 신관 입구 그 건물 앞에 폐기되어 있죠. 사실 이거는 일반 의료용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들 암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의료용 폐기물 보관시설은 이런 냉장시설이어야 되고 또 보관시설은 1회 이상 약물 소독을 해야 되고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밀폐시설이어야 되고 외부인이 출입이 제한돼야 되고 보관 창고는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게 되면 아마 이러한 시설들이 다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일일 점검표를 통해서 잘 관리되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의원을 개설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의료용 폐기물의 관리 점검을 보건소를 통해서 항상 점검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실 내의 감염 예방과 진료 사고는 아까와 같은 감염원에 따른 사고가 빈번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침에 잘못 찔리는 사고가 많다. 여러분이 경혈학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로 침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동료 학생 아니면 본인이 찔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침 받은 학생이나 대상이 감염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교차 감염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후천성 면역 결핍 질환과 같은 것에 교차 감염이 생겼다라고 하는 보고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혈액에 기반을 둔 교차 감염이기 때문에 간염 또는 이러한 혈액 전염에 의한 감염이 교차 감염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쓰고 난 침은 절대 다른 제3자가 잘못 찔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자침 후 통증이나 손상도 환자로 하여금 의료사고로서 인식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침 후 통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침 과정에서 우리가 감염 예방에 중요한 것은 환자나 피험자의 자침 부위를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는 환자가 편안하도록 유지해 줘야 되고요. 환자의 침을 놓일 부위가 상처가 났는지 아니면 손상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를 항상 자침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침 부위가 화상이 났거나 부스럼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이렇다면 침 치료를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은 특히나 감염으로 인해서 내인성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소독이나 항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소프로필이나 베타딘을 이용해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피부 항균 소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혈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감염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침하기 전에 경혈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부를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술자의 손이 오염되어 있었다면 피부가 결국 환자에게 오염원이 전달되겠죠. 또한 환자의 피부가 항균 처리나 소독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를 만졌다면 시술자의 손이 오염된 거죠. 그럼 오염된 손으로 만약에 환자를 소독하고 자침을 한다면 오염된 손으로 환자를 자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피부를 촉진하고 나면 다시 손을 씻거나 손 세정을 통해서 항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애매하다면 시술자는 장갑을 이용해서 착용하고 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침 시술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염의 도구들은 침들이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감염이나 아니면 손상의 위험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침관을 그래서 쓰기도 합니다. 침관을 쓰는 이유는 침이라고 하는 형태가 손잡이인 침병, 그리고 침체라고 할 수 있는 곳과 침첨이라고 하는 침끝이 있죠. 결국은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술자는 여기 손잡이인 침병을 잡고 침첨을 통해서 환자의 피부를 자입을 해서 침체가 환자의 피부로 들어가게 되겠죠. 환자의 피부로 들어가는 공간만큼이 침습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의 침체는 오염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침체가 긴 침을 쓰다 보면 침을 잘 자입하고자 침체에 손이 닿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염된 침체가 피부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 돼요. 이게 결국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적 수단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 침관을 이용해서 침관에 시술자의 손이 닿더라도 침체에 손이 안 닿고 침이 잘 자입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침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관을 사용한 자침법이 지금 매뉴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과정은 뭐죠? 시술자는 손을 씻습니다. 시술 부위를 소독을 합니다. 알코올 소독을 합니다. 이때 멸균된 침을 개봉합니다. 개봉한 뒤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침관을 이용해서 침관에 칩을 삽입을 합니다. 침관을 통해서 삽입된 침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침 손잡이고 침체는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시술자 피부에 침관을 두고 침을 자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입된 침을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침을 합니다. 발침이 되는지 확인한 뒤에 마무리로 소독을 합니다. 이것이 침관을 사용한 침시술 과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침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침하게 된다면 최소한 침이 잡은 요 부위만큼은 자입되지 않도록 자침하고 그리고 요 부위만 자입을 해야 되고 자입 과정에서 왼손은 피부를 지탱해주고 자입을 하게 됩니다. 절대 이 공간만큼은 이 공간만큼 자입돼야지 손이 닿아 있는 침체는 자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침의 부작용과 처치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서 저희 부작용 설명을 초기에 해드렸죠. 결국 살해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뭐 혈관종이 생겼고 또 기흉이 생겼고 장기 손상이 생겼고 신경 손상이 생겼고 염증이 생겼고 골관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침으로 인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야치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은 훈침이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훈침은 자침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지러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일이 자침 이후에 벌어졌다면 이걸 일반적으로 훈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침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침이 부러지거나 침이 꺾이거나 침이 구부러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침이 발침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나죠. 또한 침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장기가 손상이 되거나 침의 교차 감염, 내인성 감염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요즘에 와서 많이 일어나는 피부의 과민 반응도 자침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침으로 인해서 메스껍고 어지럽거나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얕은 상태에서는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환자가 두근거리거나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일으키지만 진행이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커지고 특히나 맥박이 약화되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더 심해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훈침이나 실신에 의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처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하는데 바로 뇌 쪽으로 가는 혈류를 높이기 위해서 다리를 높여주고 몸에 압박하고 있는 옷을 느슨하게 해주는 과정, 그리고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침 후 훈침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이유는 현재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양방의 의료 행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미주신경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중에 부고암 신경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의식을 잃는 현상에 해당합니다. 자침은 바로 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한 효과라고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이 엄마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자침 중에 환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CC 카메라에 찍혔는데 YTV에서 한의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제보받아서 보도한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환자는 이 환자가 쓰러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침 후 실신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상반신이 마비였었거든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누워있으니까 상반신 마비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다가 계속 구토하고 막 계속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거든요. 병원에서의 진단은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당했는데 머리에 있는 그 미세한 뼈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게 전정기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예상 못한 일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쉽게 벌어진다는 점을 소개하고자 이런 고발 뉴스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침 시 금기 증상을 고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도 어떤 점에서 보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자침 시술을 해야 환자에게 커다란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야기들은 치매에 잘못돼서 벌어지는 현상들인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진 침을 사용하는 과정에 이렇게 침체가 침 손잡이와 분리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한의사들이 가끔 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는 것을 예전 SNS에서 올라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침과 만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침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침이 발침되지 않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장기 손상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앞으로 여러분 경혈학 이론 수업, 실습 수업에서도 강조될 내용이지만 경혈이 어느 부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침할 때 해박적 대상을 잘 인식해야 혈관의 손상, 허파의 손상, 심장의 손상, 말초신경의 손상, 중추신경의 손상, 혈관의 손상, 내장의 손상 등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을 피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되는 거지, 이러한 손상을 생각하지 않고 시술하게 되면 자침 이후에 효과가 있다고 해도 환자는 그에 준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정상적인 허파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허파가 여기 있어야 될 허파가 지금 없는 거죠. 이만큼만 허파가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허파에 구멍이 나는 건데 자침으로 인해서 구멍이 나서 이만큼의 허파가 쭈그러든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위가 찔려서 허파가 찔림으로 인해서 이 남아있는 허파가 위로 컬랩스된 상황입니다. 이 허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허파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 엑스레이 사진인데 허파가 이만큼 밖에 없습니다. 기흉으로 인해서 허파가 이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응급실에서 허파를 늘리기 위한 시술을 받아서 그래서 허파에 바깥쪽으로 관을 내서 허파가 다시 이만큼 복구된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침으로 인해서 기흉이 일어났을 때 응급실에서 이러한 시술을 받지 않으면 이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절반의 허파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호흡곤란을 심하게 겪게 되겠죠. 이 경우는 허리 통증을 고려해서 왼쪽 등에 자침을 했는데 그 등이 바로 허파 아래쪽을 찌르는 바람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피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봉화지겸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피부의 감염을 야기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자침이 피부 감염을 야기해서 일어나는 피부 손상도 요즘에는 자침 후유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차 감염의 과정 중에 특히나 간염, 혈액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교차 감염이 중요하게 자침 치료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 한의원에서의 교차 감염이 오히려 이렇게 양방의 교차 감염보다 더 부각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 앞에 있었죠.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피부의 과민 반응 시 여러분 실습실에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이들에게 접수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금속 알러지성 같은 경우들이 이 자침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피부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침 전후에 항상 이러한 여부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뜸 시술의 주의점은 향후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하나의 내용인데요. 섭천사, 온병학을 창시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만드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말미에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들려줬던 유언이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도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겨우 의술을 실시할 수 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구제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천사 선생은 자신의 훌륭한 의료 기술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데 있어서 경계하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감염의 시대에 한의사로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친구 실습과 관련한 경의학 실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감염 예방이나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해달라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해서 사실 이론 위주로 실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부 학생들은 수업 과정 중에 줌에 문제로 인해서 참여가 안 됐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1교시와 2교시는 안 되고요. 3교시는 녹음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 클래스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수업 중에 누락된 부분을 못 들은 학생들은
이 클래스에서 해당 부분만 첨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때는 기본적인 술기에 대한 내용들, 특히 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상황에서 이제 이 줌 수업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